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4차 산업과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거기에 대해서 그 나머지 우리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긴 영상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4차 산업과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그냥 우리의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얘기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찾다가 YTN 사이언스라는 것들이 평소 때도 좀 많이 찾아서 즐겨보기도 하는데 그 중에 좀 괜찮은 영상이 나와서 그리고 또 이 수업과 딱 맞는 취지와 딱 맞는 영상이 나와서 이걸 넣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았다시피 우리가 4차 산업이 왔는데 이 4차 산업이 그 어, 가장 우리와 뛸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바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봤듯이 먼저 IoT가 있습니다. IoT. IoT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유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된 디바이스를 이야기하고요. 모바일 네트워크,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의 경우에는 유무선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 클라우드, 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얘네들을 서로가 연결이 돼 있다 하는 거죠. 연결이 돼 있는데 그냥 연결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정보를 연결했다는 거죠. 정보를 이전에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지정해줘서 연결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거를 사람들이 하나하나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어, IoT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얘네들이 기계들이 스스로 서로를 연결시킨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IoT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묶여 있고 그 네트워크로 묶여 있음에 따라서 정보를 이렇게 하나로 모을 수가 있죠. 정보를 모으고 얘네들을 이 모은 정보를 우리가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얘네가 우리 누군가가 이렇게 독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유를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런 걸 통해서 내 정보도 공유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정보도 공유를 해서 결국에는 이것을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우리가 가진 하나하나의 정보는 나름 조각에 나름 조각 물론 그거 하나도 중요할 수 있지만은 조각에 불과할 수 있지만은 얘네들을 빅데이터를 만들었을 경우에 얘를 의미 있는 정보로 만들 수 있다로 만들어서 의미 있는 정보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IoT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여기에요. IoT 기반한 원격 헬스케어. 사실은 이게 굉장히 관심이 연구적으로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유망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여러분이 본 영상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우리가 향후 미래를 예측을 할 때 기준이 뭘로 예측합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변화를 예측을 할 때 보통은 뭐 현재를 기준으로 보통 미래를 많이 예측해요. 현재의 성공을 기준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을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잘 됐던 것이 미래에도 뭐 큰 문제가 없으면 잘 되겠지라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로 그게 뭐 맞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께 산업혁명에 대해서 보여준 것처럼 앞으로 사이클이 자꾸 짧아집니다. 사이클이 자꾸 짧아져요. 이 짧아진다. 그럼에 따라서 미래에 우리가 뭐가 좋을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지금은 이렇게 맞는데 한 몇 년 지나면 그게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정보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이클이 계속 짧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미래의 예측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 이게 바로 뭐
정답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할 텐데 그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는데 쉽다라는 관점은 뭐냐면은 우선 미래가 사이클이 짧아지다 보니까 훨씬 더 현재에 기반으로 한 그 변화를 주위에 이제 파편들이 많이 주위에 있는 정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클루들이 아예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고 하는 클루들이 전에는 정말 없었는데 요새는 그 클루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클루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정보. 그래서 이 중에 뭐가 맞는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되는 거죠. 즉, 뭐 미래에 뭐가 유망할 거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해답이 현재 사실은 다 있어요. 현재 사실은 다 있는데 그 후보군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다 뭐 그럴 듯해.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 뭐를 선택해야 될지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게 미래를 예측하는 게 옛날에는 아예 그 클루가 없어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뭔가 새로운 것이 생기면 아 이거였구나라고 하지만은 클루가 없어서 몰랐는데 요새는 클루는 많은데 그 클루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중에 뭐가 맞는지 선별하기가 어렵다.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선별하기 어려워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 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확실한 정보는 뭐냐면은 고령화죠. 고령화. 인구 고령화.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 인구 감소. 그 다음에 출산율 저하.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미래에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보는 이러한 인구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고령화, 그 인구 감소, 출산율 저하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뭐 여러분 다 알죠? 뭐 나 혼자 아는 정보 아니죠? 그런데 얘네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뭐 다 알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뭐 실버 산업이니 뭐니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헬스케어다. 실제로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젊기 때문에 헬스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헬스가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아플 때의 내 몸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내 몸을 뭔가 좀 건강하게 좀 더 멋있게 만드는데 좀 방점이 찍혀 있는 헬스입니다. 그런데 고령화가 되는 시대에서의 헬스는 말 그대로 진짜 몸이 아파서 발생하는 헬스가 정말 커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파서 이런 그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 아 이런 그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실제로 병원에 많이 가겠구나, 약을 많이 사 먹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병원에 가보면은 알 텐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파서 가는 병원과 그 다음에 미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가는 병원으로 딱 나눠서 봤을 때 아파서 가는 병원들이 대부분 어떤 거죠? 내과 뭐 이런 거죠. 내과 가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소아과 이런 거 빼고 내과 가면은 고령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내가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 내과 이런 데 갈 때마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만큼 몸이 아프니까. 그리고 이러한 고령자들이 계속 자신들이 한번 이렇게 치료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러한 그런 그 헬스 서비스를 헬스케어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의사가 아닌 입장에서 그럼 얘를 어떻게 우리와 연결시킬 거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의해서 여러분들과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집에 있을 때 병원까지 가야 되죠. 그럼 병원 가가지고 처방전 받고 처방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뭐 약 사 먹고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당장 아파요.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는 참 이런 뭐 왕진을 한다는 청진기들 왕진하는 의사들도 있었지만은 요새는 홈닥터라는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기도 시작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주치 같은 거죠. 홈닥터를 넘어서 이제 실제로 병원에 있는 사람들과 연계를 해서 여러분들을 케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텔레메, 텔레메디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원격 의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원격 의료가 굉장히 앞으로 각광받을 텐데 가장 큰 원격 의료가 각광받는 이유는 내가 병원까지 가는 게 힘드니까 거동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럴 바에는 집에 그리고 가서 뭐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내가 집에서 바로바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원격 의료가 앞으로는 엄청나게 지금보다 더 많이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보세요. 병원 가가지고 실제로 병원 의사를 만나는 시간은 뭐 다른 나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5분 이내입니다. 길어야 5분 이내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5분 만나려고 쓰는 시간은 왔다 갔다 왕복 최소 가까운 뭐 병원은 모르겠지만은 뭐 가까운 병원이라 하더라도 바로 코앞에 있지 않는 이상은 한 왕복 한 1시간 걸리죠. 한 갈 때 30분, 올 때 30분. 그 다음에 가서 또 기다리는 시간도 있죠. 그러면 한 30분 기다린다고 하면은 한 그 1시간 반을 5분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시간은 5분인데 1시간 반을 5분을 위해서 쓴다라고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리고 그 5분 동안 물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은 그 이야기를 거기서 들을 필요는 꼭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반드시 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의사로 발급받은 처방전만 받아서 집 앞에 있는 병 그 약국이나 이런 데 가서 해결해야 되는 그 해결할 수도 있는 병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병원을 가는데 이런 것들을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원격 의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한번 그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가면은 뭐 합니까? 맥박 같은 거 제거하죠. 맥박 같은 거 요새는 그 일반 사람들도 측정할 수 있는 맥박 측정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중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집에서 그냥 측정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뭐 온도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맥박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측정하는 것들을 그 집에서 다 측정할 수 있게 요새는 점점 많이 되기도 하고 그런 정보를 실제로도 체혈기만 하더라도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집에서 계속 혈당 체크를 하는데 체열기를 씁니다. 그래서 그 체열기를 써가지고 자기 혼자 자가 체크를 해요. 그래서 아, 오늘은 어떻구나 자가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 뽑는 것도 뭐 집에서 가능한 판인데 다른 혈압 측정이라든지 맥박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집에서 훨씬 더 쉽게 가능하죠. 그러면 집에서 측정했던 그러한 그 개인의 의료 정보를 병원으로 보내는 거죠. 뭐에 의해서 이런 웨어러블 컴퓨터에 의해서 측정을 한 뒤에 보내서 거기서 이제 아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을 이야기하겠죠. 요러한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러이러한 증상을 이야기하면 거기서 아 요거는 이런 문제인 것 같으니까 몇 가지 문진하고 나서 요거를 뭐 그 처방전 줄 테니까 요걸 드세요라고 하겠죠. 그러면 굳이 여러분들이 병원을 가지 않아도 해결할 수가 있고 또한 평소 때도 예를 들어 좀 돈이 더 많다라고 하면은 웨어러블 그런 기기를 통해서 몸에 여러분들이 그 이러한 그 웨어러블 기기를 차고 있어서 계속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하다가 뭔가 이상이 생기면은 그 정보가 바로 홈닥터한테 이제 날아가는 거죠. 홈닥터가 그걸 보고 아 이 사람 이상하니까 그 사람은 그 모르고 있었을 수 있지만은 내가 보니까 너한테 이상한 신호가 오니까 이걸 한번 체크해 보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훨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갑자기 무슨 뭐 이런 그런 그 내가 병원에 못 가서 또는 그런 것을 체크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상 신호를 우리보다는 그런 전문가들이 빨리 캐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들을 그 이런 그 병원이나 홈닥터를 통해서 우리가 케어를 할 경우에는 굳이 병원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병원에 그 우리 몸에 대해서 평소에 케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훨씬 더 빨리빨리 대처를 할 수가 있게 되겠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 예방 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크게 생겼을 때 보통 뭐를 하죠? 수술 굉장히 많이 하죠. 수술을 하면은 일단 돈이 많이 듭니다. 뭐 아무리 의료보험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 그걸 해도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많아요. 게다가 뭐 입원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주위 사람 그리고 보통 그런 큰 수술 같은 거 한번 하고 나면은 바로 퇴원하기 힘들기 때문에 거기 입원 치료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케어를 같이 받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방 평소 때 이러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메디컬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런 큰 수술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소 때 아 문제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치료합시다. 미리미리 치료를 해가지고 큰 병이 나지 않게 아 요거를 놔두면은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작은 수술을 해서 치료한다든지 뭐 소위 말하는 미니 뇌졸중이라는 게 있어서 큰 뇌졸중이 생기기 전에 그 심톰을 미리 이렇게 감지를 해서 그거를 그때는 이제 굉장히 쉽게 치료하는데 굉장히 쉽게 뭐 당일날 바로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치료하는데 그게 이런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웨어러블 기기가 없이 그냥 평소 때 잘 모르고 있다가 그리고 뭐 미니 뇌졸중이 있어서 뭐 이상한데 다시 또 이제 보통 그런 그 심톰들은 다시 원상복귀가 돼서 사람들이 아 그냥 뭐 좀 안 좋았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면 그때가 가장 큰 문제인데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그냥 문제가 없다라고 넘어갔는데 전문가가 보고 아 이거 문제니까 지금 당장 시간 있을 때 합시다라고 해가지고 미리 그 뒤에 있는 큰 사고를 예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써야 하는 의료비도 어찌 보면 훨씬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의료 예산도 더 절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의료 예산이라고 하면은 개개인의 의료 예산도 있지만은 국가적인 의료 예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는 그 나중에 취직하고 내는 의료보험 같은 것들인데 의료보험이 그 여러분들한테 그 모든 의료비를 다 부과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일종의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매칭을 해줘서 여러분들에게 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는 건데 근데 지금 같은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점점 여러분들이 의료 보험료를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분들이 이런 예방 그 의료를 통해서 미리 큰 문제를 그 미리 예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저감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여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의료보험을 청구를 적게 하게 되겠죠. 그다음 덜 하게 되겠죠. 작게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국가적인 거 차원에서도 의료 예산을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크게 나갈 의료 예산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의료비를 절감을 할 수가 있죠. 그에 비해서 그러면은 의사는 망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원래는 의사들이 그냥 보통 이런 사람들 많죠. 예를 들어서 아 그냥 아픈데 곧 낫겠지 참고 말지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 보면은 그다지 비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좀 돈을 내고 내 몸을 케어 받는 게 낫지 그전에는 너무 비쌀까봐 해서 아예 빵으로 돼 있던 거를 좀 사람들한테 다달이 조금씩 돈을 내도록 유도를 하면은 내가 조금씩 돈이라도 내면은 더 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 다 하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의료 시장도 더 커질 수 있는 모두가 윈윈윈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을 우리가 뭘로 구현하냐라고 한다면은 이런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구현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웨어러블 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특별히 앞으로 이런 웨어러블 기기가 단순히 아이워치니 아니면 갤럭시 S에서는 진짜 이거는 소위 말하는 가장 그 초보적인 레벨의 웨어러블 기기고 요거를 뛰어넘어서 향후에 정말 큰 시장이 열리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IoT 기반 스마트 홈이 있는데요. 지금도 이미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그런 것들을 있는 아파트에 살 수도 있고 아닌 아파트에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없는 곳에 이제 그런 주거지가 없는 환경에 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런 시스템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향후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가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거 집에 나왔는데 가스불 껐나? 아니면 뭐 껐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관리가 되기도 하고, 아까 IoT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에너지 시스템 비용의 절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데 그 보통 매뉴얼적으로 우리가 그 집에 있는 뭐 난방 온도라든지 이런 거를 매니지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하나 보고 요거 온도 체크하고 높네 낮네 이렇게 하겠지만은, 지금은 알아서 얘네들이 그 주변 환경에 맞춰서 그 다음에 그 세팅된 온도에 맞춰서 최적화를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면 알아서 외출 모드로 바뀌고, 그래서 밤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유효 전력을 사용해 가지고 뭐 돌린다든지 이러한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을 점점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러한 스마트홈에 해당이 되겠다. 자, 그렇다면은 웨어러블 기기와 뭐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이전에는 그 스마트홈이라고 해서 그냥 집에서 컨트롤했는데, 이제는 그 스마트홈 자체가 웨어러블 기기 안으로 다 들어오게 돼서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바로 컨트롤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다 이어졌을 때 스마트 시티, 마이크로 그리드와 같은 전체 시스템 안에서 얘네들이 관리가 되고, 보안과 방제, 뭐 불나고 그다음에 도둑 들고 하는 것들을 다 이러한 큰 시스템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4차 산업에 기반한 그 뭐 스마트홈 IoT인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웨어러블 기기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유통이나 소매에서도 굉장히 웨어러블 기기가 큰, 지금 이 수업은 웨어러블 기기 수업이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그 웨어러블 기기를 이야기하는 거를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 이야기 맨 처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의 핵심인 웨어러블 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웨어러블 기기의 중심에 뭐 의료가 있고 스마트홈이 있고 IoT가 있는데, 이번에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소매 유통 분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 요새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소매라고 하면은 슈퍼마켓 이런 거 생각하고, 뭐 예를 들어 북스토어 이런 것도 다 소매고, 직접 보통 소매라고 하면은 직접 자신이 가서 뭔가를 고르고 그리고 구매하는 그런 샵을 우리가 소매샵이라고 하죠. 도매샵은 이런 거를 뭐 반대로 얘기해서 양떼기로 이렇게 가져오는 샵을 그 도매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소매든 도매든 유통과 관련한 이야기인데, 그 가장 소매든 도매든 큰 그 사람들의 골칫거리는 뭐냐면은 재고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고 관리와 여기에 적혀 있는 소비 패턴 파악, 그 다음에 그 유통, 이러한 것들이 그 공급,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상품 위치니 그다음 쇼핑 리스트니 하는 것들은 그 다음 문제고, 뭐니 해도 가장 우선은 재고와 그 다음에 유통, 이 두 가지가 되겠다. 그렇다면은 이전에는 이 재고 관리와 유통을 안 했냐? 매일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런데 굉장히 그 단순한 방식으로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매일 아침에 딱 이렇게 다 파악을 합니다. 슈퍼마켓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막 매대에다가 뭐 라면 뭐 몇 박스, 그 다음에 무슨 아이스크림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올려놓죠. 올려놓고 나서 체크를 하죠. 오늘 아침에 확인했을 때 창고에는 얼마 있고, 그 다음에 그 실제로 매장에 있는 그 가판대에는 얼마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체크를 하죠. 그럼 체크를 하고 나서 하루가 지나서 얼마가 팔렸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하고, 실제로 얼마가 남았다, 그다음 창고에는 얼마 남았다, 이런 것들을 뭐 매일 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거마다 다른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거를 수작업으로 다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뭐 일부는 아닐 수는 있겠는데 대기업은 모르겠지만은 그 90% 이상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그 중소업체들은 다 수작업으로 확인을 합니다. 물론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 그 관리한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아마존에서 그냥 상점이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은 알아서 결제가 되는 상점이 있어요. 그거는 거기에 이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뭐 일종의 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달아놨을 거예요. 그래서 딱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가는 즉시 그 아마존 그 상점에서 가지고 나가는 즉시 아, 이 사람이 샀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그거를
자동적으로 결제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굳이 그 시스템에서는 여러분들이 점원들을 만날 필요도 없고요. 따로 그거를 뭐 이렇게 그 어디에다 담는 거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가지고 뭐 카드 가지고 결제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뭐 셀프 계산대도 딱히 필요가 없고요. 그냥 가지고 나오면 알아서 계산이 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 스토어에만 사실은 작동하는 시스템인데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하다?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아마존에서는 만약 작동을 하는데 다른 뭐 우리 옆에 있는 이마트나라든지 그 이런 데에선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아 여기서는 뭐 쉽게 계산 그 이렇게 사는데 딴 데서는 쉽게 못 사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시스템이 서로 그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얘네를 하나하나 또 통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합하려고 하면은 서로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의 그런 시스템에 대한 정보, 노하우 같은 걸 좀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에서는 워킹하는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다른 데서는 워킹하지 않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존만 사느냐? 지금 아마존이 많이 뜨고 있긴 하지만 계속 아마존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도 그런 걸 고민하고 있는데 문제는 소비자들이 그러면 어디 가면은 어떤 시스템에 내가 다 적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그리고 또 이제 뭐 아마존에 적합화된 시스템을 또 등록도 해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존에서 사용하는 그런 특별한 시스템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요가 뭐냐면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게 결국에는 여러분 몸에 있는 작은 컴퓨터다라고 인지를 하면 되는 거죠. 그 작은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이야기할 때는 그 의료 서비스 원격 의료를 이야기할 때는 원격 의료를 통해서 그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수집된 정보를 다시 이제 그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거의 경우에는 그 여러분 그 이런 소매의 경우에는 그게 일종의 허브가 되는 거죠. 허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아마존이면 아마존 앱을 다운받고 또는 무슨 뭐 그 이마트면 이마트 앱만 다운받기만 하면은 그 다운받은 앱에서 여러분들 그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그 안에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 만든 시스템을 가지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그 안에 이제 물건을 사고 할 수 있게 센싱을 충분히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웨어러블 기기의 역할이 센서로서 정보 습득자로서 그 다음에 정보를 다시 거기에 보내는 송출자로서 정보 처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말이 좀 길긴 했는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렇게 소매의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가장 큰 장점이 되냐면은 도둑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들고 나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 계산이 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시스템에 이제 들어있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인식을 하겠죠. 이 사람 시스템이 들어있지 않은데 바로 뭐 이렇게 뭐 훔쳤다라고 해서 인식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에 들어있는 사람은 따로 자기가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그거를 통해서 물건을 쉽게 살 수가 있을 것이고요. 뭐 기다릴 필요 없이 또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은 이런 그 하나하나 할 때마다 보통은 점원들을 통해서 얘네들을 이제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점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뭐 물건 포장해주고 계산해주고 뭐 그 다음에 뭐 돈 받고 하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이러한 역할이 사실은 없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나중에 이제 재고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재고 정리를 하나하나 다 파악해가지고 아침에 얼마 들어왔나 저녁에 얼마 나갔나 이런 걸 다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이 사실 싹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 관리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냥 딱 하루 끝나자마자 바로 결과가 나와요. 오늘 뭐 빠지고 뭐 빠졌고 뭐 채워 넣어라. 일주일 지나면은 어디가 제일 많이 나갔고 한 달 얼마 나갔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전산 정보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그 시스템을 구축해 놓기만 하면은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사람들과 연결을 해 놓기만 하면은 이러한 관리가 굉장히 쉬워지고 소비 패턴 파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지 이 소비 패턴이 어떻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파악하고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지만은
이런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파악을 했을 경우에는 그날 리얼타임으로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지금 뭐 3시랑 2시랑 비교해 보니까 뭐 빨리 뭐 예를 들어 라면이 너무너무나 빨리 이렇게 잘 팔리더라. 그런데 지금 라면이 한 1시간 뒤면 다 없어질 것 같아. 이런 속도로 나가면은 그거를 그 평소 때 같았으면 다 팔렸으니까 더 이상 오늘은 못 팝니다. 내일 오세요라고 했겠지만은 그거를 내일 오기 전에 한 오전에 바로 파악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오후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그 물량을 따놓자라고 해가지고 미리미리 가져올 수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재고 관리가 쉬워지고 소비 패턴인 파악이 굉장히 쉬워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맨 처음에 얘를 어디 디스플레이를 해 놓을 거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다 하겠죠. 뭐 나중에 로봇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은 그걸 하겠죠. 그러면은 상품 위치를 맨 처음에는 어떻게 놓았었는데 거기에 있는 상품이 똑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더 많이 팔리더라 라고 한 패턴도 바로 파악이 되니까 매일매일 이런 상품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바로 또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개개인이 어떻게 무엇을 샀는지를 관리를 통해서 회원 관리도 굉장히 쉬워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뭐 빅데이터니 이런 걸 다 같이 이제 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분명한 건 하나, 그 기존 대비해서 사람들을 훨씬 적게 쓰는 거는 맞을 거예요. 하지만 효율성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생활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게 방금 이야기한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되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지금까지 좀 많이 이야기했는데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정의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도 뭐 다 잘 한 번씩 들어봤겠지만은 신체에 부착해 컴퓨팅, 연산할 수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지칭합니다. 신체에 부착해서 연산할 수 있는 모든 전자기기. 그래서 여기에 있는 3가지 이제 정의가 있는데, 신체에 부착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연산할 수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전자기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신체에 부착했는데 컴퓨팅을 못하는 게 뭐 있죠? 시계는 신체에 부착했지만 컴퓨팅을 못하고, 컴퓨팅은 할 수 있지만 신체에 부착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죠? 전화기. 물론 뭐 요새는 전화기도 신체에 부착하는 게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2가지가 다 필요 충분 조건으로 만족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컴퓨터 기능은 뭐 일부 앱에서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통칭적으로 지칭하는 게 웨어러블 디바이스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신체에 부착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 편의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활동 편의성. 그래서 아무리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해도 막 하면 무거워. 그 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못하겠다라고 싶으면은 그건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체나 의복에 착용 가능한 것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필수 조건이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작고 가볍게 개발이 되어야 하고 사용자와 소통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들었던 예시를 기반으로 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사용자들의 활동 분야를 토대로 분류를 해보면은 크게 피트니스 웰빙, 헬스케어 의료, 인포테인먼트, 군사 산업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피트니스 지금도 이미 많이 쓰고 있죠. 뭐 핏빗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많이 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현재 이미 나와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해당이 되고요.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벨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킨에 붙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피부에 붙이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가장 사람들한테 돈이 되는 시장이 이쪽 시장이다. 헬스케어 시장이다.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로서도 우리가 바로바로 이제 궁금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옆에 있어야 좀 편하죠. 그런 것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돼야 되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쪽 분야에서 가장 최초의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군사 산업 분야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군사 분야, 군용으로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조금 요건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맨 처음에 이제 진주만 공습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정가를 혁혁히 올리고 있었는데 그때 일본군이 사용하던 그 비행기가 이제 제로라는 게 있었어요. 제로 전투기가 있었는데 성능이 뭐 세부적인 사양이 어떻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좋은 전투기로 사람들이 이렇게 맨 처음에 많이 느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전투기의 성능이 점점 좋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그 느끼지 않게 되고 마지막에는 뭔가 그 총알바지가 될 정도로의 굉장히 많이 그 맨 처음에 전쟁이 나왔을 때 대비해서는 많이 이렇게 후퇴했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상대국이 미국이죠. 그럼 미국이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뭐 미국은 성능을 개선했고 일본은 그 성능 개선이 미국만큼 따라지 못했을 성능 그러니까 따라가지 못했던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맨 처음에는 이걸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는 요거를 뭔가 바꿀 수 있는 전술 전략적인 게 새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 둘 다 맞는 얘기인데 그 전시 초기에는 일본의 전투기가 굉장히 그 미국 전투기에 비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였고 많이 전과를 올려서 미국 전투기 조종사들이 많이 그 일본 전투기를 많이 두려워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전투기가 그 전에 뭐 중일 전쟁이나 이런 걸 하면서 많이 사람들이 그 전에 전투기를 개조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전투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사양에 최적화된 그런 그때 당시로는 최적화된 전투기를 만들어낸 게 있었고 파일럿도 좋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이 그 좋은 전투기를 많이 만들어놨고 그에 비해서 일본은 물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쟁 물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미국만큼 이렇게 개선을 하지를 못했어요. 기술과 전장 물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한 이유인데 일본 전투기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개별로서는 싸우면은 굉장히 강한데 얘네들이 연합으로 싸우면은 그 연합으로서 보통 이제 싸웠을 때의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일본 전투기는 별로 그런 효과가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서로 통신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통신 장비가 별로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미국 전투기의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서로 통신이 굉장히 잘 되고 레이더가 있어서 일본 전투기가 왔을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통신이다, 통신. 그러니까 통신 장비로서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웨어러블 기기가 군사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워키토키나 아니면 무슨 뭐 이런 그 무전기 같은 것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처음 발전을 했고 그런 것 때문에 미군이 그 전장에서 싸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죠. 웨어러블 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새는 뭐 그 아이언맨 같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머슬 어그먼트 숫이라고 해서 되게 나는 힘이 별로 없는데 그 숫을 입음으로 해서 훨씬 더 그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그런 많은 군사용 옷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기존 대비해서 사람들을 옛날에는 정말 많은 군사들이 그 전장에 들어갔지만은 요새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은 군사를 사용을 해서 전쟁을 하기보다는 한 사람이 많은 일당 100 같이 많은 이런 그 기기를 사용을 하여서 이전 대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쟁을 하는 방향으로 전쟁의 경향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그 미국도 병사 하나가 캐리할 수 있는 그런 군장을 가벼우면서도 효율적인 그런 군사 무기로 점점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외부와 통신을 하고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현재 이제 뭔가 이렇게 기기들을 컨트롤을 쉽게 해야지 자기가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상대방을 훨씬 더
쉽게 그 숫자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상대방을 훨씬 더 쉽게 제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웨어러블 기기는 어찌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분야보다 더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히려 군사 분야에서 발전된 웨어러블 기기가 민간 분야로 넘어와서 그걸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견해가 되겠고, 산업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웨어러블 기기를 바로바로 사용을 함으로써 지금 뭐 여러분들이 그 병원 가면은 바로 느끼실 텐데 건강검진을 하든 뭘 하든 요새 막 뭐 패드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뭐 문진도 하고 그다음 뭐 어떻게 하세요 하면서 이미 의료계에서는 많이 사람들이 그러한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시스템,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그 공장에서 품질 검사를 하든지 다른 산업적으로 그 전에는 하나하나 다 체크리스트 종이 들고 다니던 거를 사람들이 다 이제 이런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적으로 훨씬 더 웨어러블 기기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많이 침투가 되어 있고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 훨씬 더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핵심적인 얘기인데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그럼 웨어러블 기기 이 과목은 웨어러블 기기 과목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웨어러블 기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4개 필수 요소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하나는 전자 정보 처리 그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표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웨어러블 기기를 구동하기 위한 에너지 전원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또 장치, 이 4가지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4대 필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습득을 해서 그거를 프로세스를 한 다음에 이거를 우리한테 표시를 해가지고 다른데 뭐 전달하든지 하는 거죠. 뭐 전달하는 것도 뭐 정보 처리 이쪽에 속한다고 한다면은 그럼 얘네들을 다 구동시키는 게 뭔가요? 에너지 전원 장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에 가장 적합한 그 샘플 기기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반도체 일부, 그 다음에 그 배터리,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요 3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에 그 가장 맞는 그런 기기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처음에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그 기능과 그 제작, 성능과 제작은 어디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소재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면은 그 기기 처음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시스템은 이미 많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디스플레이 장치, 그 다음에 센서,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배터리, 얘네 4가지 다 똑같이 요구되는 건 뭐냐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설계를 잘한다 하더라도 여기의 성능을 구현하는 소재가 없으면은 작동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러한 핵심 요소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냥 겉보기에는 얘네들 성능 또는 얘네들의 그런 뭐 알고리즘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장 얘네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소재다. 이 소재가 없으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절대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재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제작하고 하는 것들이 이 성능을 결정을 하는 키 포인트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이야기할 것은 여기서 보인 바와 같이 먼저 강의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전자 에너지 재료공학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마다 백그라운드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소재에 대해서 일반적인 뭐 소재의 물성, 그 다음에 소재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다양한 소재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재료, 그 다음에 반도체,
그다음 디스플레이, 소자와 그다음에 공정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번 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긴 재료와 그다음에 그 공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만,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뭐 앞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뭐 전혀 무시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어플리케이션만 이야기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양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 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게 소개를 충분히 하고, 거기에 맞게 이걸 어떤 물성이 필요하고 어떤 성능이 필요하고 그 성능에 맞는 재료가 무엇인지, 얘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공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그 앞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소자와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과제를 이제 내줄까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얘를 또 어떻게 그 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이야기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마치고 재료의 물성, 재료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